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습생 입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 조직과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의학과 간호학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다수의 대형 국책 연구사업과 임상중개 연구를 통해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의학연구원, 그리고 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미션은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합니다.입니다. 많은 의료 환경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환자를 향한 존중과 헌신, 그것이 아주대 의료원의 존재 이유이고 내일을 더 크게 열어줄 가치입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교육, 진료, 연구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88년과 1998년 개설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짧은 역사에도 작지만 강한 대학, 젊지만 큰 대학을 추구하며 국내 최고의 역량과 인간애를 갖춘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94년 경기도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문을 연 아주대학교 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권역응급 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상센터의 표준이 된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보다 낮은 5.5%까지 낮췄으며 전국 최초 24시간 닥터 헬기를 도입하여 골든 아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형 국책연구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SRC, MRC, BK21+ 연구중심 병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진료과를 통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과 내에서도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 클리닉 운영으로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6개의 각 진료과가 고유의 영역을 전문적, 독립적으로 진료하며 동시에 환자 상태에 따라 관련 과와 협진하여 환자 중심의 맞춤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 등 10개의 암 전문센터와 특성화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다양한 최첨단 의료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소통과 다양한 유관 진료과 의료진의 팀워크로 다학제 간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교육과 진료와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원장 산하의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교육기관, 환자 중심 병원으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아주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구를 접목하는 이상적인 융합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의학연구원 산하 연구소 및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아주대학교 병원은 제5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평가는 중증 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매년 세계 병원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뉴스위크 주간지에서 아주대병원은 2024년 세계 120위, 국내 8위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98위, 국내 6위의 세계 최고 스마트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주대병원은 경기권역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4시간 365일 소아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기관 역할 수행합니다. 완공된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독립건물은 총 14개의 병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30년간 경기 남부권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으로 경기 남부권역 인구는 약 6배 증가, 의료원 연간 내원 환자 수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파워플랜트 이전과 부속 주차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43%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층별 배치도입니다. 본관과 웰빙센터에는 진료과, 전문진료센터, 그리고 전문 클리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중환자, 응급환자, 중증 외상환자 치료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집중치료실은 국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로 중환자 치료를 위한 최상의 의료 설비를 갖추고 질병별로 차별화된 중환자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경기 남부 권역응급 의료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총 면적 1332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와 외상외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또 하나의 큰 자랑은 국내 최고 실력의 중증 외상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춘 권역 외상센터입니다. 미국의 외상외과 시스템과 한국적 현실을 조화시켜 내과계와 외과계가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최고의 다발성 외상환자 치료 경험과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건물 위치 지도입니다. 참고하시어 이용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습 전 알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의료 관련 감염, 손위생, 표준주의와 격리, 직원 감염 관리, 세탁물 관리입니다. 실습 전 알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감염관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입원 당시에는 없던 감염이 입원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크게 내인성 감염과 외인성 감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인성 감염은 환자에게 상주하던 세균에 의한 감염을 뜻하며 병원 감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외인성 감염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감염입니다. 외인성 감염의 주요 요인은 공기물, 환자 침대 등 환경과 의료인의 손, 카테터나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약제, 방문객입니다. 이와 같은 외인성 요인들을 관리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는 것이 감염관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해당 사례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 방지를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의 원인으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미생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수성 있는 숙주에게 전파되어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생물, 전파, 감수성 있는 숙주를 합쳐 감염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개만 막을 수 있다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손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위생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셀프 백신으로 언급할 만큼 감염병 예방에 가장 쉽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위생을 하지 않으면 병원균이 손에 계속 머물면서 주변 사람과 환경에 병원균을 전파하고 결국 체내로 병원균이 진입하여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위생은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직원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손위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손씻기, 두 번째는 물 없이 피부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문지르는 손소독 마찰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거나 혈액이나 체액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 마찰로 손위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WHO에서는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을 5가지로 정리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첫째, 혈압이나 맥박 측정 등 환자를 접촉하는 행위 전에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둘째, 약물 투여, 정맥 카테터 삽입 등과 같은 청결, 무균 처치를 시행하기 전에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셋째, 혈액이나 배설물, 흡인액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접촉한 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넷째, 환자 접촉 후. 다섯째, 침대, 테이블, 난간, 시트 등 환자 주변 환경을 접촉한 경우에도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손위생 방법입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거나 알코올을 이용한 손위생 모두 6단계의 방법을 통해 손을 씻어야 손의 모든 부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손을 올바르게 씻는 6단계 방법은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손가락 위,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순서대로 닦아야 합니다. 손위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손가락 끝, 손톱,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가 잘 씻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동영상을 통해 올바른 손위생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6단계 방법.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2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3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4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5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코올제를 이용한 손위생을 시행하지 않고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먼저 손에 오염물이 눈에 보이거나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 또는 유행 발생 시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합니다. 의료행위 중 장갑을 착용했다고 손위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장갑은 새 제품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실험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장갑 내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더 쉽게 되며 장갑을 벗을 때 손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장갑 착용 전과 착용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위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전체 구역에서 연중 손위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환자 구역에서 실습을 시행하는 실습학생 또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며 그 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의 손위생 수행률 목표는 95%입니다. 다음은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에 따른 격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주의는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며 가장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이는 감염원으로 인지되거나 인지되지 않은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표준주의 준수 방법으로는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 예절 등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는 직원과 환자의 특성과 노출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 환자를 대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부 병변이 있는 환자는 장갑을 착용 후 접촉합니다. 격리는 감염성 질환을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전파 경로에 따라 접촉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가 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 또는 격리하지 않지만 혈액을 매개로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의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감염 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표시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침상 발치에 손위생 팻말로 표시하거나 집중치료실은 환자 이름표에 집게를 부착하여 감염 환자를 표시합니다. 질환에 따른 격리 방법을 격리실 입구에 격리 표식으로 부착하며 검체 바코드 라벨에도 감염 약자가 표시됩니다. 코로나19 확진 이력, HIV, B형 간염, C형 간염, 결핵, 그리고 5종의 다제내 성균이 양성일 때에는 스마트 툴바의 감염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파란색은 현재 감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란색은 과거 감염을 의미합니다. 감염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 툴바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질환에 따른 전파 경로별 격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접촉주의 격리입니다. 미생물이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자 접촉 시 개인 보호구는 긴팔 비닐 가운과 장갑입니다. 툴바 격리 아이콘과 격리 병실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격리 표식에 따라 병실 입실 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을 나오기 전 보호구를 벗고 병실을 나와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병실 안에는 환자 개별 물품을 담은 격리 카트와 격리 의료 폐기물통을 비치합니다. 보호구 착 탈의 방법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 후 환자 병실에 입실합니다. 접촉주의 환자의 병실에서 퇴실 시 보호구 탈의는 피부와 보호구의 표면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순서대로 탈의를 진행하며 탈의한 보호구는 부피를 적게 하여 격리 병실 내 의료 폐기물통에 넣은 후 마지막으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공기주의 격리입니다. 공기 감염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입자를 통한 감염을 말합니다. 공기주의 환자는 의밥격리 병실에 격리하며 입실 시 개인 보호구는 N95 마스크입니다. 격리 병실 입구에 부착된 격리 표식에 따라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병실 문을 닫아 음압을 유지합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통을 병실 안과 밖에 배치하여 환자 병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병실 안에 버리고 환자 병실 밖을 나와 N95 마스크를 벗어 병실 밖 격리 의료 폐기물통에 폐기합니다. N95 마스크 착 탈의 방법입니다. 사진의 순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착용 후 반드시 밀착이 잘 되었는지 마스크를 손으로 잡고 불어핏 체크를 시행합니다. N95 마스크 착용 밀착도를 측정하기 위해 감염관리실에서는 밀착도 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핏 테스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용한 N95 마스크 탈의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 겉 표면에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앞면을 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실수로 접촉했다면 다른 곳을 만지지 말고 즉시 손위생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비말주의 격리입니다. 인플루엔자와 같이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은 비말주의를 적용합니다. 비말주의 환자는 음압격리실이 아닌 격리실에 격리하며 개인 보호구로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격리 병실 입구에 부착된 격리 표식에 따라 병실 입실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상 문을 닫습니다. 퇴실 전 병실 안에 비치된 격리 의료 폐기물통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 후 퇴실합니다. 역격리는 면역이 저하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격리입니다. 의료진이나 면회객 또는 오염된 기구나 환경에 의해 병원균이 전파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긴팔 비닐 가운과 수술용 마스크이며 병실 안에 격리 카트와 일반 의료 폐기물 박스를 비치합니다. 다음은 직원 감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는 경로는 주로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직원의 눈이나 구강 등 점막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매독이 있고 노출 시 감염 발생 가능성은 B형 간염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 가능한 신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주의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혈액, 체액, 소독제 등이 눈에 튀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비상세안 장치를 찾아 충분히 흐르는 물에 눈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본 후 학교별 지침에 따라 추후 조치를 시행한다. 혈액이나 체액을 다량 엎지른 경우 일반 스필킷을 열어 보호구를 착용한 후 흡착포를 이용하여 흡수시키고 소독제로 바닥을 닦아냅니다. 주사침 자상 원인 1위는 사용한 정리 과정입니다. 주사침 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날카로운 것을 다루는 사람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사 바늘을 다룰 때는 집중하여 행위를 마무리하고 가급적 안전주사 바늘을 사용하여 주사침 자상을 예방합니다. 주사침 찔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사 바늘 사용 즉시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버리고 이 용기는 사용자에게 가까우며 안전한 곳에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바늘은 손으로 만지거나 구부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바늘 뚜껑을 씌울 경우에는 한 손 기법을 이용하여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폐기할 바늘을 만져야 할 때는 포셉을 사용합니다. 안전 란셋과 안전 주사기를 적극 사용하여 주사침 자상을 예방합니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직원 관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핵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 강도에 따라 잠복결핵과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몸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 강도에 따라 예방투약 및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감염성 질환의 종류에 따라 노출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실습 중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에는 질환을 치료하고 필요시 근무 배제를 해야 하므로 감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실습 참여 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습 학생이 환자로부터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실습 학생은 실습 장소에서 즉시 필요한 선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응급실 진료를 시행합니다. 추후 학교별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세탁물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 후 세탁하여 재처리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 세탁물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세탁물에는 혈액, 체액 등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로 그 외의 세탁물은 기타 세탁물로 분류합니다. 원내 규정으로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은 모두 오염 세탁물로 구분하여 주황색 햄퍼나 세탁물 수거함에 수거하여 세탁합니다.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수집 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합니다. 다음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환자 권리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국제 환자 안전 목표와 환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보해야 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은 무엇일까요? 의료의 질은 위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최적의 치료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과 보건의료가 건강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현재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미국 의학원에 따르면 안전,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의료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또는 예방 가능한 손상이 없고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의학원의 투 에어 이즈 휴먼에 따르면 연간 44,000명에서 98,000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이때부터 보건의료계에 환자 안전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 투약 관련된 의료사고, 대리수술, 그리고 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죠.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의료라는 업무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진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 과정에 따른 명확한 절차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직원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병원 전반에서 환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환자 안전 문화의 확립을 통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의료기관 인증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의료기관 인증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의료기관 인증인 JCI 인증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인증은 2011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후 4년마다 인증조사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에 네 번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환자 안전보장활동과 정책 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보장활동은 국내외 수많은 환자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진료 과정과 업무 절차에 대한 병원 내 정책을 마련하여 준수하고자 합니다. 진료 분야 외에도 병원의 질량상과 환자 안전관리, 감염관리, 시설 안전관리, 화재관리, 인력관리, 의료정보관리 분야에 대한 세부 절차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5가지 환자 안전보장활동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확한 환자 확인입니다. 동명이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2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본원에서는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팔찌에 기록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외래 환자인 경우에는 진찰권 카드 또는 처방 안내문에 기록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과 의료진 간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빈도 의료진 간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은 구두전화 처방, 치명적인 검사 결과 보고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부정확한 의료진 간 의사소통 방지를 위해 구두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무균적인 수술 또는 시술 중이거나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두 처방이 발생하면 수신자는 그 내용을 받아 적기 후 다시 읽기를 하고 받아 적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시 말하기로 반드시 재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수술 또는 시술의 정확한 수행입니다. 이는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수술 또는 시술을 위해 수립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확인 절차입니다. 1단계는 수술 전 병동에서 정확한 수술 부위를 표시합니다. 2단계는 병동에서 수술시술실 이동 전, 수술시술실 입실 전에 정확한 수술 정보를 확인합니다. 3단계는 수술실에서 수술 직전에 타임아웃을 통해 확인하고 4단계는 수술 종료 직후 사인 아웃을 통해 정확한 수술 및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수술, 시술 확인표에 각 단계마다 확인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손위생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진에 의해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은 적절한 손위생입니다. 실습생 본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손위생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환자 안전보장 활동은 낙상 예방입니다. 낙상은 병원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여 우리 병원은 낙상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원 환자는 낙상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기록합니다. 외래, 검사실, 치료실 등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 내 모든 장소에서 낙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직원에게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습 과정에서 보행이 위태로운 환자를 직접 부축하거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내하는 행위를 통해 낙상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질량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세 번째 활동으로 전 부서의 QI 활동 및 지표 관리 참여입니다. QI 활동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의 전 구성원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입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질량상 활동을 위해 PDCA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 플랜에서는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안을 계획하며 D, 2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개선안을 시행하며 C, 체크 단계에서는 결과를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A, 액트 단계에는 변화를 채택하고 적용 및 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각 부서의 QI 활동 및 성과는 매년 QPS 학술대회를 통해 보고되며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료지침의 적용입니다. 진료지침에는 임상진료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이 있습니다. 임상진료지침은 특정한 임상적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적절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권고안입니다. 치료의 적정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표준으로 교과서적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진료지침의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됩니다. 표준진료지침은 클리니컬 패스웨이로 CP라고 합니다. 환자 진료에 있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진료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한 환자 관리 계획입니다.
구체적 질병군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주 치료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여 개발합니다. 표준 진료 지침은 각 종류별로 적용 기준인 크라이티리어와 진료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 일정은 의료진이 사용하는 자료와 환자 교육용 자료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실습 현장에서 실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과거 정맥 주사를 통해 주입해야 하는 빈크리스틴 항암제를 척수각 내로 잘못 투여하여 사망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었습니다. 드디어 2016년 7월 사망한 환자의 이름을 따 일명 종연히 법이라고 하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은 적신호 위해 사건, 근접 오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신호 사건은 환자의 질환의 자연적 경과와 무관한 예상하지 못한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며 다른 환자 수술, 다른 부위 수술 등이 해당됩니다. 위해 사건은 치료 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환자에게까지 도달한 것을 의미하며 투약 오류, 낙상, 이물질 잔류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근접 오류는 위해 사건과 달리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시기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부 적신호 사건의 경우 환자 안전법에 따라 의무보고를 해야 하므로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보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사건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자 안전보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환자 안전에 대한 사건 발견 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환자 안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자의 개인정보는 기밀로 보호되고 공개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혹시 실습 중에 환자 안전보고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실습 지도해 주시는 병원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자와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권리 장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권리 장전은 의료법 제4조 등 법적 근거하에 제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에 해당되며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또는 조정을 신청할 권리,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권리 존중 외에도 사생활 보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면담, 정보 수집 시에는 면담실을 이용하고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커튼이나 칸막이를 이용하는 등 최대한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송 중에도 환자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PC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오프 해주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동과 폐기 시 주의가 필요하며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생활 노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습 중 환자 동의 없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자제해주세요. 또한 SNS에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등에 대한 포스팅도 불가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시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습 중에 주의해야 할 환자별 주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툴바에 있는 아이콘의 주의 정보 유무에 따라 색깔이 변경되며 현재 활성화된 주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경되오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은 비상코드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5가지 비상코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황 시에는 주의의 도움을 요청하고 원내 130에 전화하여 코드블루 방송을 요청합니다. 화재 발생 시 불이하를 외치고 원내 119에 전화한 후 초기 진화를 시도합니다. 상황에 따라 코드 레드가 발령됩니다. 재난 상황 시에는 원내 119로 신고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련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코드 블랙이 발령됩니다. 폭력이나 소란행위 발생 시에는 원내 112로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코드 화이트가 발령됩니다. 아동 실종 및 유괴 발생 시에는 원내 112로 신고하면 코드 핑크를 발령됩니다. 각각의 비상코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환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기록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인 특징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게 되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는 실습생들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병원에 대해 100만 달러, 약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으며, 의료 장비에 저장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전송된 사례를 통해 의료 장비의 인터넷 연결 차단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응급실에 방문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의료인에게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된 환자 기록을 무단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인 140명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정보의 노출과 약용으로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망했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도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하나의 번호로 특정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의 4가지가 해당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 영상정보 외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주소 등과 같이 다른 정보와 같이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인지의 여부는 그 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특히 병원은 의료법을 따르는 기관이므로 의료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고, 의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의료 환경에서의 다루는 개인정보의 집합체인 의무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3조 민감정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 정보의 보호와 보안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환자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한 정보이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 주체의 민감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개인정보의 범위는 OCS, EMR, 팍스, 기타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가 담긴 모든 기록 및 시스템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의 모든 기록들이 환자 개인정보이며 이는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 이행 항목과 실습이나 업무 목적 외 접근이나 과다 접근, 오류 파악 등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감지하기 위해 접근 이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자의 계정, 접근 일시, IP 주소 처리한 정보, 조회, 작성, 출력, 자료 다운로드, 개인정보 과다 처리와 같은 수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습 업무와 관련 없는 열람 시에는 열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적절한 접속 및 유출이 발생될 경우 병원 및 법적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접근 권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업무의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걱정, 궁금, 호기심으로 지인이나 직원, 유명인들의 진료 기록을 무단 열람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병원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권한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외부의 정보를 누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권한 범위 내라도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환자 정보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탐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 사항입니다. 실습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열람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절대 안 됨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NS나 개인 블로그에 병원과 환자 정보에 대한 글과 이미지는 올리지 말아야 하며 사진 촬영도 금지입니다. 팩스 전송 시 수신자와 연락을 취하여 전송 후 곧바로 확인하고 전송된 자료는 팩스기기 옆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교육 자료나 발표 자료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공식적으로 환자의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거나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컴퓨터나 USB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나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업무 중 자리를 비우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 시간 종료 후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이 종료된 문서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거나 개인정보 파기함에 넣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서들은 이면지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의료원 의무기록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화재 예방, 화재 시 대처 방법 및 피난 방법, 안전사고 및 재발 방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 예방 관련 사항입니다. 화재 위험 취약지구 사고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공기관 금연법이 없었던 기간에는 담뱃불이 1위를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전기화재와 공사장 불꽃 작업, 식당 덕트 기름 먼지, 멀티콘센트 먼지, 문어 발식 코드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및 소방시설 작동으로 화재를 대응하여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화재 위험 취약 지구별 예방 대책으로는 총무팀 순찰 및 단속, 적발 시 인적사항의 규제로 담뱃불 위험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전열기 사용은 기관 장승인 후 사용토록 통제하며 공사장 불꽃 작업 시 불꽃 감시자, 소화기 배치 및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성면포 도포 등 안전조치 후 작업, 시설관리팀 1일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업체 식당은 덕트의 주기적 청소 시설관리팀 특별점검 시 확인하고 있으며 전기사고는 멀티콘센트 문어 발식 사용 또는 먼지로 인한 정전기 발생, 케이블 손상, 누전 차단기 미설치 및 작동 불량 등의 사례가 있으며 가스사고는 배관 누기, 가스누설 경보장치 미작동 수시 점검 등이 있습니다. 입점식당 주방 덕트 화재 사고 사례입니다. 지하 1층 입점식당 주방 덕트에 누적기름 먼지에 발화되면서 덕트를 통하여 4층 옥상까지 발화되는 화재가 있었으며 후드 필터 반드시 설치 사용 및 주기적 청소, 불꽃 발생 작업 시 불꽃 발생 작업화 갖은 교부 작업 실시, 주변에 인화성, 발화성 물질 제거, 성면포 도포, 소화기 비치, 불꽃 비산 방지기 설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 13사 병동 화재 사고 사례입니다. 환자가 이불 및 신문지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는 화재가 있었으며 입원 시 정신질환자 소지품 관리 확인, 초기 화재 시 대응사항 항시 숙지, 자유소방대 임무 항시 숙지, 소화기 사용 방법 및 위치 숙지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 사항으로는 전열기 사용은 기관 장승인 후 사용하며 그 절차로는 그룹에어 전자문서 시설관리팀 양식으로 신청하여 안전점검필 후 지급 설치 사용합니다. 멀티콘센트의 안전한 사용으로는 허용 전력을 확인 후 사용하며 에어컨, 냉장고, 전열기 등은 단독 차단기 또는 직접 콘센트를 이용하시고 문어 발식 콘센트는 사용 금지이며 주기적으로 먼지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재 시 대처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군에 119 신고, 초기 진화, 피난 및 방호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단계로는 코드레드 발령 및 자위소방대 조직의 가동이 전개되겠습니다. 2. 업무 분담 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 조직상의 임무 숙지이며 매년 3에서 5월 사이에 공지하는 자위소방대 임무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비상시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는 각 실로부터 보행거리 50m 이내로 2개소 이상 설계되어 있으며 거실로부터 복도와 피난 계단을 통하여 지상층을 통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옥탑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는 탑승은 절대 금지입니다. 4. 환자 중증도에 따른 대피 순서는 1순위 화재로부터 위험에 있는 환자, 2순위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환자는 직원 1명이 여러 명을 인솔하여 대피하시고 3순위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중증도 3군에 해당하는 중환자로서 직원 1명이 환자 1명을 대피, 4군의 중환자 및 위독 환자는 장비를 갖춘 타 집중치료실, 응급실 또는 피난층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구획은 복도, 계단, 화점의 하층, 제연 설비가 설치된 부속실 등이 되겠습니다. 6. 산소 차단입니다. 병실의 차단 밸브는 너스 스테이션 옆 남북쪽 벽에 위치하고 있고 집중치료실은 침상별 설치, 전체 밸브는 출입구 옆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 연기 배출 방법입니다. 화재 시 자동으로 배연창이 열리면서 연기 배출이 되고 비상시에 수동으로 기동도 가능합니다. 배연창의 위치는 병동 기준 동측, 서측 복도 끝과 간이 주방에 설치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배연창이 열리며 연기를 배출합니다. 8. 화재 시 연기 차단 방법은 피난 계단, 전실, 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을 신속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틈으로 새어 나올 경우에는 젖은 수건, 천 등으로 밀폐시키면 됩니다. 9. 항시 근무하는 구역에 있는 소화기 위치는 항상 숙지하시기 바라며 소화기가 정상인지 점검하셔야 되며 비정상 시 방제실 5390으로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수동식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안전핀을 뽑는다. 둘째, 호스를 화점으로 향한다. 셋째, 손잡이를 움켜준다입니다. 외부에서 사용 시 바람을 등지고 2에서 3m를 떨어져서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를 합니다. 소방시설 중 방호조치시설은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식사고 방지 및 원활한 피난으로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문이며, 방화 셔터는 불길의 이동을 막고 불길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며, 전실문 및 비상계단문은 해당 층과 다른 층으로 연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질식을 방지하는 시설이며, 배연창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시설이며, 재연설비는 특별 피난계단 전실과 상가 재연을 목적으로 송풍팬이 작동하여 외부 공기를 공급하거나 내부 공기를 외기로 배출시키는 시설입니다. 이 모든 방호조치 시설은 화재 시 해당 구역의 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며, 연동회로가 고장 시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수동 조작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난 대피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 경로로는 복도의 전실을 경유하여 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히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난 시 주의사항으로는 승강기 이용을 절대 금지하시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물에 적신천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기에 고립될 경우 물에 적신 헝겊이나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대기하시며 창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물건을 흔들거나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려야 합니다. 병원의 단면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외부와 직접 연결된 피난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동에는 다른 건물과 연결된 연결통로가 있으므로 층별로 연결된 연결통로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대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전사고 분석 및 보고 절차입니다.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병원 특성상 바늘 찔림이 4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체액혈액 노출, 염좌, 폭행 등이 있습니다. 바늘 찔림 사고 사례입니다. 바늘에 찔리는 경우는 사용한 바늘을 트레이에서 폐기하려다가 또는 주사 후 주사기와 바늘을 분리하다가 그리고 사용한 바늘을 리키핑하다가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리 시 포셉을 이용하고 손조작하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 통해서 직접 바늘과 주사기를 분리하며 리캐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 또는 체액 노출 사고 사례입니다. 간호 처치 시술 등 보호구 착용하지 않고 수행 중 혈액 또는 체액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노출될 환자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예를 들어 환자가 기침하면서 객담이 안면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발생되므로 환자 처치, 수술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지속적 안내, 교육 및 근처에 보호구를 비치해 둠으로써 인식을 강화하고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화상 사고 사례입니다. 이동형 의료기기 전원 케이블 피복이 사용 과정에서 벗겨져 노출되는 경우 전기 화상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리부서 권고에 따라 주기적 교체를 해야 하며 전원 케이블 사용 원칙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상 사고 사례입니다. 이동형 의료기기 전원 케이블 피복이 사용 과정에서 벗겨져 노출되는 경우 전기 화상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리부서 권고에 따라 주기적 교체를 해야 하며 전원 케이블 사용 원칙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열상 사고 사례입니다. 수술장에서 수술용 기구 칼, 바늘, 날카로운 기구 등을 건네받다가 배임, 찔림 등 사고가 발생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수술용 칼을 주고받을 때는 칼날 방향을 돌려 안전하게 주고받거나 직접 받지 않고 트레이 등을 이용하여 받는 등 안전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파라핀 작업 시 안전작동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괴 손상 사고 사례입니다. 무거운 기구 낙하로 인한 앞괴 손상, 침상 이송 중 침상과 구조물 사이에 끼이거나 침상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며 이중 렉 이동 중 다른 근무자 확인 없이 이동시키다가 앞괴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기구, 특히 견인장치 추 같은 중량물은 안전한 상태로 거치해야 하며 이송 또는 협업 시에는 2인 1조를 강화하되 상호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시설 관리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